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아들의 그 달콤한 효도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서글픈 이야기. 김영수님의 사연 지금 들려드립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1월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4평 남짓한 이 아파트는 지은 지 25년이 넘어 여기저기 손볼꽃 투성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감, 당신이 남겨준 이 집 덕분에 내가 등 따숩게 사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건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엔 정막이 무서워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두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요함도 제법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치열하게 자식들을 키워낸 제 인생에 주어진 훈장 같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저축, 그리고 빚없는 이 서울 아파트 한 채. 풍족하진 않아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끼고 아꼈으면 아플 때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띵동.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석이. 아들이었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에 그것도 연락도 없이 아들이 찾아온 건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 안 갔어?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엄마 생각나서 들렀어. 이거 엄마 좋아하는 롤케이크. 36이 된 아들 민석이는 여전히 제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게 용건만 말하던 녀석이 오늘은 웬일인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집이 좀 춥네. 보일러 좀 팍팍 틀고 사시지. 혼자 있는데 무슨 보일러야. 옷 껴입으면 되지. 너야말로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얼굴이 반쪽이다. 민석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싱크대, 벗겨진 장판, 그리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아들의 시선이 묘하게 집의 구조가 아닌 가치를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든 건 제 예민한 탓이었을까요? 아들은 롤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제 입에 넣어주며 뜸을 들였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감추지 못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밤에 혹시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걱정 마라. 나 아직 펄펄 날아다닌다. 아니,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살자니. 며느리 눈치 보며 살기 싫어 명절에도 하룻밤만 자고 보내던 저였습니다. 같이 살다니. 너희 집 좁잖아. 아니요. 그 집 말고.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 쪽에 넓은 전원주택을 알아봤거든요. 공기도 좋고 텃밭도 있고 거기서 엄마랑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예지랑 준수도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난리예요. 순간 머릿속에 귀여운 손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막한 이 집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질 노후. 솔직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주부로 살아온 제 본능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갑자기 경기도 전원주택이라니. 민석아, 솔직히 말해봐라. 그 집 갈 돈은 있고? 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엄마, 이 아파트 지금 시세 좋을 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조금 미리 합쳐서 다 같이 편하게 살면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파트 정리라는 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따뜻했던 둥글레차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나의 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식탁 위에는 그가 두고 간 화려한 전원주택 브로슈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꿈의 파라다이스라는 문구가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손주들과 잔디밭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준수야,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지긋지긋하던 참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거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은 노년의 저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서울 아파트를 팔면 그 넓은 집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용돈 쓰며 편히 살면 된다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다음날 문화센터 친구인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최 여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먹던 커피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영순 씨 정신 차려요. 그거 미친 짓이에요. 아니, 왜요, 형님? 자식이 모시겠다는데. 모시는 게 아니라 뜯어먹겠다는 거지. 내 친구 박 씨 알죠? 걔도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 팔아서 합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며느리 눈치에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서 지금 요양원에 있잖아요. 영순 씨 이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영순 씨 목숨줄이에요. 절대 도장 찍어주면 안 돼요. 최 여사의 서슬퍼런 경고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숨줄.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석이가 며느리 지은이와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평소답지 않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래. 아가, 앉아라. 애들은? 밖에서 아빠랑 놀고 있어요. 지은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각사각 사과 깎는 소리만 적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너 정말 나랑 같이 사는 거 괜찮은 거냐? 시엄이랑 사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질색하잖아. 지은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은 돼요. 하지만 그의 뜻이 워낙 강해서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말이 단순한 효도가 아님을. 아들은 밖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들어왔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초조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이번 주에 부동산 내놓으면 시세보다 더 받을 수 있대요.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며 제품에 안겼지만 그 아이들의 등 뒤에서 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깎아놓은 사과를 씹으며 입안에서 퍼지는 단맛이 어쩐지 쓰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잘 포장된 독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거실을 치우다 보니 소파 구석에 아들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덜렁대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혀를 차며 가방을 챙겨두려던 순간 삐져나온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최고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불길한 예감이 앞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은 1억 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연체 고지서, 제2금융권 대출 안내문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합쳐보니 어림잡아도 3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가 말한 전원주택에서의 행복한 노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그 큰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를 전전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생존을 위한 약탈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가방 두고 가. 다시 돌아온 민석이가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고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민서가,
이게 뭐냐?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당황하던 기색은 곧 억울함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요. 주식이 좀 잘못돼서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팔자고 했니? 내 빚 갚으려고? 엄마 노후 자금으로? 아니, 엄마!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깟 아파트가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요. 엄마는 저 하나뿐이잖아요. 아들은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아파트,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남편의 피땀이 서린 내 노후의 전부인 이 집이 아들에게는 그저 그깟 아파트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러니?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남들은 부모가 사업 자금도 내주고 집도 사주는데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빚만 갚고 살아야 해요? 엄마 혼자 이 집 끼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아들의 고함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착한 아들인 척 연기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 속에서 눈앞의 아들이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집이 탐났을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자식이 원수라더니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이를 돌려보내고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밥 한 술 넘길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복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을 내주는 순간 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고 아들은 그 돈마저 날린 채 나를 원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 여사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영순 씨 목숨줄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부시시한 몸을 일으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들러라. 저녁이 되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급해요. 이번 달 안에 해결 안 되면 압류 들어온대요. 저는 식탁 위에 등기권리증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찰나 제가 권리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가, 잘 들어라. 이 집은 못 판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라. 내 말 안 끝났다. 이 집은 얘 아버지가 우리 식구 비바람 피하라고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다. 이걸 팔아서 내 빚 갚아주면 너는 편해지겠지만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다. 그리고 너는 또다시 실패하면 그때는 날 원망할 거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래서 제안아마 집은 절대 안 된다. 대신 내가 가진 현금 저축 3천만 원 이거 너 줄게. 그리고 내가 개인회생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시작해라. 정 힘들면 쌀이랑 반찬은 내가 대주마. 하지만 내 노후를 담보로 내 인생을 구해주진 않을 거다. 아들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진짜 너무해요. 그래. 내가 독한 년이다. 하지만 민서가 부모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져라. 그게 어른이다. 아들의 우는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알았다. 팔자. 고 말하고 싶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버텼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가져가라. 이 통장. 저는 통장을 아들 앞에 밀어놓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아프고 잔인한 거절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가 집 하셨으면 저 아마 이 사람하고 못 살았을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켰구나.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 같은 사무치는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고독의 감옥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자유의 영토였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꺼내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주 최 여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기만 했던 돈을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택배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보낸 내복 한 벌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투박한 글씨체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앙금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아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무거워지는 대신 각자의 두 발로 서서 서로를 바라봐주는 관계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둥글레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을 두드렸지만 제 성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쭉 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